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의 컨텐츠 주제는 리플이 이더리움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주제로 리플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부분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더 면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리플이 포함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장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스마트 컨트랙으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의 대명사죠. 그리고 EVM과 ERC20의 코드로 굉장히 많은 토큰이 구현이 되고 있고 NFT 등등으로 굉장히 자리가 잡은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일단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자면 한글로는 스마트 계약이죠. 똑똑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공증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블록체인 2.0이라고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금융거래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스위프트 2.0에 이더리움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가격만 보면 이더리움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이 리플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럼 금융거래에 있어서 이더리움이 더 상용화가 돼 있는데 이더리움을 왜 안 쓰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솔리디티라는 자바 기반의 독립적인 프로그래밍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텔리는 그래서 천재 소리를 듣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ERC20 토큰, 굉장히 많은 토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펀디X라든지 오미 세고, 비체인 등이 있고 이오스나 트론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더리움 토큰으로 생성됐지만 자체의 어떤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독립적인 코인으로 재탄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리플이 왜 스마트 컨트랙을 포함하고 확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릴 거고 기사라든지 에비던스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이더리움은 방금 언급드렸던 스마트 컨트랙, 그 똑똑한 계약의 어떤 하나의 대명사로 꼽힌다. 그리고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이 EVM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이 구현이 되고요. ERC20 토큰 방금 드렸던 많은 토큰들이 있고 NFT까지 구현이 된다. 리플 같은 경우도 역시 XLS 코드를 통해서 NFT 구현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이 XRP 레저에서의 이 EVM 사이트 체인의 구현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메인넷으로 확장을 한다면 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XRP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고 나중에는 리플이 이더리움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XRP 레저의 대분의 안에서 하나의 파일럿 시스템으로만 시행이 되고 있는데 2023년 메인넷이 승인이 지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2분기까지였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승인이 나게 되면 이더리움에서 쓰이는 개발용 프로그래밍인 이 솔리디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솔리디티 자바 프로그램으로 앱 작성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과 XRP의 빠르고 저렴한 투명한 브릿지로의 통화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면서 굉장히 확장성, 괜히 블록체인의 끝판왕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리플과 이더리움이 힘을 합치다. 판도를 바꿀 사이드 체인 출시를 임박했다. 제가 아까 XRP 레저의 EVM 사이드 체인을 이제 곧 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오랜 기간 동안 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피어시트는 리플과 협력해서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사이드 체인을 개발했다. 작년 10월에부터 시작을 했고요. 두 회사는 XRP 레저에서 작동하는 XRP 레저상의 대부넷에서 이더리움 가상 머신, 즉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사이드 체인의 초기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10월에 과연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 바로 볼게요. 10월 기사입니다. 2022년 10월 기사고요. XRP 레저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사이드 체인, 그쵸? 버추얼 머신은 EVM이다.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천천히 이해하고 갑시다. 이 사이드 체인을 이제 지금 XRP 레저상에 구현을 하려고 해요. 그쵸? 내년에 실전 투입한다라고 하면서 2023년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었고, 기사를 살짝 살펴보게 되면 리플 XRP 암호화폐가 돌아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XRP 레저에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나옵니다. 이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이드 체인에 대한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2022년 10월 달에 지금 리플사는 이 피어시스트라는 회사랑 같이 XRP 레저상에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즉 다시 말해 XRP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하기 위한 그런 도약의 시작점을 2022년 10월에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XRP 레저가 테스트 중인 이 사이드 체인은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국가 간 송금 결제 회사 리플과 관련된 XRP 레저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즉 다시 말해 이더리움에 있던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XRP 레저상으로 들어오면서 그 스마트 컨트랙의 기능이 리플사로 확장이 되더라.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 거고요. 당분간은 XRP 레저에 대한 테스트용으로 쓰이는 이 XRP 레저 대분의 상에서만, 즉 다시 말해 파일럿을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대분넷에서만 사용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하지만 2단계 개발이 2023년 초에 시작되고 이게 허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EVM 사이드 체인이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더 블록은 정했다.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XRP 레저는 이미 어떤 스마트 컨트랙을 지원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더리움이 사용하는 그 EVM 시스템은 지원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은 아직까지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요. 자, 여기서 봅니다. 2023년 2분기에 사이드 체인이 메인넷에 배치가 되면 개발자들을 이더리움 개발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이 솔리디티, 자바 기반의 이더리움을 구현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습니다. 이 솔리디티로 앱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XRP 레저와 브릿지를 통해 상호 운영성도 갖게 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의 어떤 이런 EVM이 사이드 체인에서 메인넷으로 활용이 되게 되면 굉장히 큰 호재, 그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부분이 이제 XRP 상에, XRP 레저 상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또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최근 글, 2023년 6월 말에 나온 이 최근 글을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성과를 통해 개발자는 XRP 레저의 기능에 액세스하고 XRP 레저 플랫폼에서 솔리디티 기반 스마트 계약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EVM의 호환과 XRP 레저 대분해 간의 연결을 설정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제작된 XRP 기반 사이드 체인은 초당 굉장히 빠릅니다. 역시나 XRP 1000개의 트랜잭션이라는 놀라운 처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XRP, 리플사의 XRP 레저는 굉장히 트랜잭션이 빨랐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했고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프트 2.0에 그물망을 다 깔아놨었는데 역시나 여기에 기대권도 들어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 EVM 시스템, 스마트 컨트랙까지 기반이 된다면 이더리움을 넘나드는 하나의 거대한 토큰이 될 것이다. 미래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실마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까요? EVM의 사이드 체인, 이 대분넷에서 쓰이는 게 이제는 이용이 가능하다. 테스트를 위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리플사에 쓰이게 된다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나올 것이다. 리플 X의 발표에 따르면 이 XLS38D 브릿지 변경이 메인넷에서 승인을 받으면, 아직 메인넷의 승인을까지는 못 받았어요. 이 EVM 사이드 체인이 활성화가 된다. 이제 곧 승인이 받게 되면 메인넷에서까지 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XRP 원장은 모든 수정사항을 검증하기 위해 합의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EVM 사이드 체인이 메인넷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고 이더리움이 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미
엄청난 생태계를 구현해 놨다. 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에 XRP 토큰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일단은 이더리움을 죽인다기보다는 상호 운용성이 향상되면서 두 플랫폼에 모두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지나게 되면 이 리플 토큰이 이더리움 토큰에 대해서 거의 포함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확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XRP 왜 끝판왕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유튜버들도 XRP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블록체인에 있어서 끝판왕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이런 부분에서 왜, why 이 부분을 우리가 당연히 집중을 하셔야겠죠. 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보고 가시죠. 블록체인의 최초의 토큰이죠. 그쵸? 2009년에 생겼다. 어떤 위기로부터 생겼죠? 미국의 금융 위기로부터 나왔어요. 그쵸? 이 오타가 있네요. 미국발 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2008년에 이런 부분이 터지면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더 이상 법정 화폐라든지 달러를 못 믿겠다 이러면서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 비트코인의 의미가 있는 건 시초이다. 시작이었고 지금은 그렇기에 굉장히 좋은 해지 수단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는 현국입니다. Called by Digital Gold,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우고요. 우리 과연 백서를 봤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냐? 방금도 말씀드렸죠. 2008년에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통해서 그런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 대중들이 피해받는 시대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에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거죠. 보면 개인 대 개인 전자화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지금 백서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초록만 살짝 읽어볼게요. 순수한 개인 대 개인, person to person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왜? 이제 더 이상 금융기관 못 믿겠거든.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직접 전달되는 온라인 결제를 실현하기 위해 뭘 만들었다?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때요? 수수료가 어때요? 여러분 비트코인 수수료가 너무나 비싸다. 그리고 한번 비트코인을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한번 전송해 보세요. 시간이 세월아 네월아 걸립니다. 하지만 XRP는 어떻죠? 굉장히 트랜잭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다. 거의 돈도 안 들 정도로 거래소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지 XRP 자체의 수수료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은 이 가치의 이동, 가치 있는 인터넷 구축을 하기 위해서 나온 토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시작은 비트코인으로 시작한 게 맞지만 그 비트코인의 목표를 하기 위한 토큰이 바로 리플사의 XRP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가볼까요? 상용화된 플랫폼이다. 굉장히 많은 생태계를 이미 구축을 했고 스마트 컨트랙의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어떤 하나의 개발 장치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하게끔 구현을 했다. 비탈릭 부텔린이 만들었고 그러면서 NFT, ERC20 기반의 토큰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대중성을 굉장히 많이 띄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도 이런 부분에서 생태계를 이더리움으로 구축을 했다라는 부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스마트 컨트랙, 이 EVM이라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 XRP로 이제 곧 흘러 들어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대중성을 띈 이 프로토콜은 이더리움은 리플로 어느 정도 파일을 뺏기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XRP 볼까요? 제2의 세계 기축통화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영상 말미에 한번 언급을 드리고 미래의 화폐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 DLT 기반의 CBDC를 구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DLT가 뭐다? 디스트리뷰션 레저 테크놀로지다. 수많은 사적 거래 정보를, 즉 사설 원장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블록을 생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를 어떻게 하죠? 체인처럼 차례차례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말합니다. 이 DLT 기반을 통해 CBDC를 만든다. 두 번째, 금융의 개혁을 일으킨다. 스위프트 2.0, ISO 20022로부터
그물망을 모두 다 깔아놨다라고 말씀드렸고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서 그리고 브릿지의 화폐로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위프트의 직접적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ISO 2002가 언급드려져 있고 민트색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2025년 11월까지 MT ISO 2002 메시지가 모두 지원되는 기간에 공존을 시작했다라는 부분. 이 MT가 뭔지 모르시는 분, 메시징 타입이다. 즉 다시 말해 메시지 표준이다. 그 메시지 표준과 ISO 2002가 같이 간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ISO 2002의 RMG 그룹으로 리플사는 자리매김을 했고 그 위에는 CFTC, 유럽중앙은행, ECB, 마스터카드, 비자, 스위프트, 뱅크 오브 잉글랜드 등등의 굉장히 많은 기득권 금융사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은행사들 포함해서 리플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XRP는 금융의 개혁으로 불릴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제 시스템 통합의 중심이죠. 리플의 고객 연구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리플사 고객 사례 연구 공식 홈페이지고요. 노바티, 모듈러, 트랭글로, 센트비, 머니넷, 니움, SBI 리밋, SCB 시암은행, 머니매치, 아이레밋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회사들인지 다 말씀을 드렸고 이미 리플은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회사와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 있다. 플러스 알파로 싱가포르의 2C, 2P 굉장히 영향력 있는 결제 회사와까지도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전 세계 국경 간 결제 회사와 이미 파트너십을 완료했고 그 확장성은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 화폐 금융의 개혁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 통합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나가 볼까요? 페이먼트 시스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미국의 애플페이, 구글페이, 일본의 라인페이, 인도의 페이티엠,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등이 하나로 다 엮이게 되면서 페이먼트 시스템의 통합에 있어서 그 심장에는 리플사의 XRP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그 외 기득권층과의 파트너십이죠. 이나트바 페드나우 7월에 나옵니다. RTGS, 영국 중앙은행 떠올리셔야겠죠. DPF, DEA, FPC, 클리어링하우스, R3, 메타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딱 들었을 때 뭔지 딱 연상이 떠오르시나요?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씩 짚어 드릴 거고 계속적으로 복습하시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타임 레버리지를 하기에 리플을 끝까지 들고 가기에 멘탈과 내공이 세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나트바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트바는 그들이 만든 국제협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득권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오타와 가드타임, SAP, 컨센시스, 엑센추어, 스텔라재단 역시나 들어와 있고요. IBM 그리고 R3 컨소시엄까지 하면서 이게 스위프트로 흘러 들어가고 그 중심에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리플사의 XRP가 중심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자료를 볼 때도 리플사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가 보이지만 뭐가 보이죠? 방금 언급드렸던 이나트바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에 페드나우와 RTGS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드나우는 볼란트 테크놀로지와 같이 가죠. 그런 부분에서 이미 ISO 2002의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했다. 곧 7월에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페드나우 뭐냐? 모르시는 분들 괜찮아요.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만든 하나의 결제 시스템이다. 이 페드 해치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조금 더 요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 페드 나우는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통적인 결제 수단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가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식도 보고 가게 돼도 페드 나우가 보이고요. 여기 리플 네트워크가 보이는 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죠. RTGS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실시간 지급 결제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3년부터 이미 여기도 ISO 2002의 메시징 표준으로 옮길 예정이다 라고 말을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페드나우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겠죠. 그렇죠? 그들은 다 한 통속이니까요.
다음 DPF, DEA, FPC, 클리어링 하우스까지 보겠습니다. DPF는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재단 회장은 이미 리플사의 수잔 프리드먼이 맡고 있다. 그렇게 리플과 연관이 돼 있고요. DEA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에서도 역시나 안토니 복지가 나오면서 리플사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부분. 이 FPC 및 청산소 지원을 획득했죠. 국경 간 결제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FPC는 Faster Payment Council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경 간 결제 부문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인정을 받았어요. 뭐가요? 리플이요. FPC는 최근 국제거래의 속도와 비용 효율성 개선에 대한 리플의 기여를 강조했다. 이미 미국에서 리플에 대한 영향력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바이든 정부는 SEC를 눌러놨냐고요? 자기들이 더 매집해야 되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클리어링 하우스까지 보고 갑니다. 굉장히 많은 기득권 세력들을, 금권 세력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오너 뱅크의 목록들만 봐도 리플사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줄줄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R3와 메타코 보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나트바와도 연관이 됩니다. 이나트바에는 액센추어, 리플, 독일의 SAP, 스위프트 등등이 껴져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여기에 R3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R3 같은 경우는 3명의 공동 창업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3자가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대표 데이비드 루터 이 R을 따서 R3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소시엄은 뭐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기관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회의를 결성하는 게 컨소시엄인데 이 R3가 세계 최대의 컨소시엄이다. 왜냐? 금융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초기 그 9개 은행들만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모건, 크레딧 스위스, BBVA, 바클레이스, UBS, 스테이트 스트리트 다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히 기득권 세력이고 리플과 이미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R3는 이미 리플을 첫 번째 공용 처리 플랫폼 내에 지원 화폐로 결정을 했습니다. R3의 어떤 루트를 보게 돼도요 이미 BIS와 연관이 돼 있고요. R3를 통해서 스위프트로 연결이 되고요. SBI 홀딩스가 또 연결이 되면서 리플과 SBI 홀딩스는 연관이 돼 있겠죠. 그리고 SBI R3 재팬과도 연관이 돼 있고 얼마 전에 언급드렸던 XDC, 심핀 네트워크를 통해서 솔라나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이 하나로 모이게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다 프로젝트가 연관이 되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메시징 브릿지는 ISO 20022가 쓰이게 된다. 리플과 연관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메타코는 스위스의 가상화폐 커스터디 업체면서 리플이 아예 지분과 돈으로 인수를 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좀 느낌이 오시나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상의 끝판왕이다. 미래의 화폐이자 금융의 새로운 판을 짜는 금융의 개혁을 보여주고요. 결제 시스템의 통합을 하면서 기득권층과의 파트너십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 플러스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이 곧 들어올 거고요. 지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는 비트코인에 하고 싶은 그 개인 대 개인의 비트코인에 처음 나온 이유가 바로 XRP를 대변하고 있다. 원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국경 간 결제,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 했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전송이 너무 느립니다. 그런 부분을 있어서 보완해서 나온 게 바로 XRP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왜 끝판왕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씩 면밀히 따져보면서 에비던스를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구독자님 중에 굉장히 현명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보고 갑시다. 코비드-19 이후에 세계는 어찌 흘러갈 것인가? 그래도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세계 통합 화폐가 나온다면 당연하지만 미국의 달러를 그 위로 업겠지요. 역시나 미국을 배제하긴 어렵다. 중국도 업을 테지만 기존의 기축 비율로 업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달러는 죽은 화폐인데다가 중국의 산업 기반이 커서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겠죠. 중국은 이미 1대1로라는 유통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제 대상국이 100개국을 훨씬 넘어요.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거대하게 쓰일 곳이 바로 거기지요.
중국의 1대1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3년 때부터 펼쳐왔던 전략이거든요. 글로벌 경제 벨트 구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실크로드 경제 벨트고요. 이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아프리카를 걸쳐 유럽까지 이어버리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다시 말해 이 선생님께서 얘기한 100개국이 훨씬 넘는 유통망을 이미 만들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러시아도 업을 테지만 아마 다른 방식의 지분을 요구하겠죠. 금이 엄청 많은데 쓸 데가 없도록 가만 놓아둘 러시아가 아니지요. 인류는 원래 금을 좋아하거든요. 마냥 디지털 화폐에 목을 매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간에 뭔가 미략이 있겠지요. 미디어로는 굉장히 싸우면서 스위프트 배제시키고 서로 패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듯 보이지만 배후에서는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중적인 기축 통화가 되는 겁니다. CFR에서는 CFR 어디다? 외교협회다.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즉 미국의 외교 관련 싱크탱크다. 그 싱크탱크 중에 1위는 어디라고요? 브리킹스 연구소라고요. 어디가 떠올라야 된다? 글렌 허친스의 허친스 센터가 떠올라야 된다. 본론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꾸 이 외교협회에서는 2030년을 강조하는데 이 세계 통합 화폐의 네트워크에 스스로를 잘 포지셔닝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로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우리 한국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1대1로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중국 1대1로에 자금을 대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뱅크 이사국 10개 중에 8개가 친미국가다. 역시나 미국은 배제할 수 없다. 다들 이게 우연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깊은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는 얼마다? 계속 오르고 있고요. 32조 달러다. 7월 기준이고요. 오늘 캡처한 겁니다. 국내 총 생산량이 26조 달러인데 빚이 32조 달러예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이 빚을 도대체 어떻게 갚을 것이냐? How to pay off debt. 어떻게 빚을 갚을까요? 일본은 더 심합니다. 국내 총 생산량 GDP가 4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빚은 13조 달러입니다.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죠. 과연 어떻게 빚을 갚을까요? 일본을 보게 되면 참 웃겨요. 일본의 미쯔비시라든지 미즈호, 그리고 미쯔비시 스미토모, SMBC라고 불리죠. 그리고 SBI까지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이면서 R3에도 이미 SBI R3, SBI 홀딩스, SBI 리플 아시아, 뱅가드 포럼에서도 미즈호와 미쯔비시, SBI까지 나옵니다. 왜 과연 일본의 어떤 그런 대형 회사들이 리플과 그렇게 손잡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미국 바이든 정부는 SEC를 통해서 이 리플을 못 잡아서 안달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인사이트 공유 들어갑니다. 미국이 망할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네터리 인터내셔널 펀드, 국제통화기금 IMF도 본사가 미국이다. 그 외에 세계 기득권 세력들이 다 미국에 쏠려 있다라는 부분. 그럼 과연 어떻게 미국이 빚을 갚느냐? XRP를 장외 거래를 통해 계속해서 매집을 하겠죠. 소송으로 누르면서 계속 매집을 합니다. 마치 과거의 브레튼 우즈 체제 전에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을 모아두면서 이제는 1온스당 금 1온스당 35달러로 규정을 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리플을 모아두고 있어요.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뒤에 닉슨 쇼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금은 필요가 없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겠다. 얘기하면서 달러의 위상은 엄청나게 올라갔고 돈을 막 찍어댔죠.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올까요? 이제 달러는 필요가 없다. XRP를 기축통화로 하겠다 하면서 엄청난 시색 차익이 나오게 되면 빚을 모두 갚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는 반복되는 부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음모론적으로만 듣기보다는 좀 더 마음을 열고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 유대자본이 들어간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XRP와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통해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XRP 가격 굉장히 사고 싶은, 사기 좋은, 우리가 매집하기 좋은 가격이다. 0.5불조차도 하지 않는 형국이다.
어떤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타임 레버리지님, 도대체 리플은 언제쯤 매수하면 될까요?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혹시 언제쯤 매도하면 될까요? 혹시 기준이 있으신가요? 전 개인적으로 동전 가격이면 언제든 사면 좋고 0.5불 미만이라면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 매도할 거냐고요? 저는 매도 안 할 거고요. 상방이 트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아가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제가 필요한 만큼 팔아서 쓸 겁니다. 왜? 리플은 제2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암호 자산, 미래에 있을 디지털 세상에서의 심장, 중심이 될 거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